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에도 집으로 보낸 초등학교인데요. 광주엔 초등학교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죠. 그러니까요. 뭐 학교 측의 해명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11살 남학생이 아무래도 학대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A군에 대해서 A군이라고 지칭하고 말씀을 들으면 학교 측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너 왜 멍이 들어있니? 라고 물으니까 엄마한테 맞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 신고하기까지 좀 과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기본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동학대의 가해자 지위가 있게 되는 건데 일단 아이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엄마랑 헤어지고 싶니? 너 그냥 엄마랑 지금 떨어져서 쉼터 같은 데서 생활할래?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인지했을 때 이 아이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데리고 있었냐?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학교로서 대간절 맞는 조치였냐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학교 측은 그냥 아동학대 나는 교육 관련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이렇게도 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 예, 이게 조금 선생님도 이게 뭐 아이를 건사하기 뭐 싫어서 내지는 뭐 귀찮아서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왼팔인가 이제 멍이 막 있어서 아 이거 어머니한테 맞았구나 이건 아동 학대인데라고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찰에도 신고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너 다음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애가 집으로 안 가고 학원을 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엄마를 직접 지금 만나러 가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일단 뭐 우리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가 학원으로 간다라고 해서 일단 학원에 가도록 하고 그럼 경찰에 신고한 거다. 우리는 우리가 맞는 방향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좀 그 지침을 준수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친권 상실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동학대라는 건 특히나 많은 비중으로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에 매다, 뭐 허용될 수 있는 체벌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다 아동학대 되죠.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정서적인 지원이나 경제적, 물질적을 지원을 해주는 주체임과 동시에 폭력행위의 가해자 지위에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밟아야 되냐? 친권자, 양육권자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자녀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거는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를 상대로 할 때는 당연히 이 아이가 부모가 나와 상반되는 당사자일 때는 상대방일 때는 부모가 날 대리하는 게 일단 맞지가 않으니까 특별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자 관련해서 뭐 문제를 제기할 때 특별 대리인 그럼 누구를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친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은 부모랑 가깝지 아이랑 가깝지는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아이의 이익을 정식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손질해서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사실 가정법과 관련해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가 90년도인데 아주 오래된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이 지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손질해 볼 게 많은 거죠. 과거에는 더 미성년자를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거나 할 수 없는 비교적 미숙한 존재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지금은 만 13세 이상이 된 자녀에게만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누구랑 살고 싶니? 지금까지는 너를 누가 더 많이 돌봐줬니? 이런 걸 물어보게 했었는데
이 나이를 제한을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진술은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엄마가 좋다 그랬다가 아빠가 좋다 그랬다가 이러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보조인으로 의료인이나 아니면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전문가도 입회한 상황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손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서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내용도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좀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세요. 저희 변호사님들 많이 하시겠지만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진짜 너무 많죠. 많아요. 예, 이혼하고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배드파더스라는 이런 것이 생기기도 했고 또 뭐 명예훼손으로 이게 또 형사적으로 뭐 무죄를 받았다가 유죄를 받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했고 국가에서 아예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주는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을 정도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데 양육비를 계속 안 내잖아요. 네. 법원이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감치는 가둬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언제 가둬놓을 수 있느냐? 90일 동안 안 주는 거예요. 석 네. 달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석 달을 안 주면은 진짜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고 별도의 생계비 수단이 없다. 양육비 지급받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생존이 존립의 위협받는 문제죠. 예, 진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 줄였습니다. 뭐 아주 많이 줄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30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주지 않아도 바로 감치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부분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가정에서 학대를 직접 당한 청소년보다 부부 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이 더 많이 자살 생각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좀 연구 결과를 궁금해요. 보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한 폭력보다 폭력을 목도했을 때 더 정신적인 상처가 크구나.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는구나를 객관적으로 좀 진단해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사회복지학과 김지호 교수 팀이 이 복지학회에서 만드는 학회지에 논문을 하나 싣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요. 청소년의 학대 피해와 부부폭력 목격에 따른 자살 생각 차이 분석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00명이 넘는 아이들, 2,08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을 네 분류로 나눴습니다. 일단 아동 학대 가정,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이 아이들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부부 폭력을 목격한 가정 환경이 있었고, 아동 학대와 부부 폭력 내가 뭐 이를테면 엄마가 맞는 것을 보기도 했고 내가 아빠한테 맞기도 한 이런 가정도 있었고 아니면 아무 피해도 없는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부부 폭력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맞는 걸 본 가정의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비중이 이 가정에 속한 아이들의 절반을 넘었어요. 51.5. 내가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직접 맞은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된 학생들의 답변 비율을 보면 40%를 네. 좀 넘어요. 44.7%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맞은 애보다 내 부모 일방이 싸우면서 일방이 일방을 구타하는 걸 본 아이들이 자살 충동에 더 시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아동학대랑 부부폭력 모두 겪은 네. 그 청소년 군으로도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아예 겪지 않은 아이들, 가정폭력이나 이런 아동학대에도 노출되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자살 생각을 하는 이 비중이 2.5배 높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폭력에 노출되고 내 스스로 또 노출되는 것보다 이거를 목격하는 거. 이게 내가 맞는 것도 무섭지만 누가 맞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공포스럽잖아요. 예, 이 폭력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 상대방을 또 도와주지 못했을 때 또 본인의 상처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정말 가정의 문제가 가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2016년도에요. 경기 남양 주신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몽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네.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네, 사건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목을 끌었었는데 2018년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었죠. 맞습니다. 이 사건이 엎치락 뒤치락 네, 했었어요. 뭐 경찰은 기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했었고 그랬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6년 전이죠. 2016년 9월 달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 오늘 선생님 화났어? 뭐 이런 걸 묻고 멍키 스패너로 손가락, 멍키 스패너는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기구잖아요. 이걸로 손가락을 조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5명이 이 뭐 멍키 스패너로 조였다는 그 여자 교사를 고소를 합니다. 경찰도 여러 증거들을 봐요. 근데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그 당시 뭐 진짜 조이거나 뭐 아이를 CCTV 이런 건 안 나온 때리거나 거죠. CCTV는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검찰에 이거 기소해야 된다,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기록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아이들 진술이 또 엇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멍키 스패너라는 실물 같은 게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거는 기소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이제 고발을 했던 아이들을 대신해서 고소를 했던 당사자들이죠. 이거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를 하면 법원에 한번 다시 들여다봐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검찰을 좀 다소 신뢰할 수 없으니 이 고등법원에서 한번 이거 기소 여부를 판별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인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낮죠. 재정 신청 거의 저희 이 변호사들끼리는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재정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이거 기소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하면서 6년이 끌었어요. 이게 6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심 결과가 최근에 무죄로 나온 겁니다. 1심 예. 5년, 6년이라는 기소선 끝에 결국 무혐의, 재정신청, 재수사 기소, 네. 법원까지 가서 결국 범죄 증명이 안 됐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순간 해당 여교사는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20대였는데 제가 나이를 따져봤더니 이제는 이제 30대가 됐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였을 것 같고요. 근데 방청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5살, 6살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그렇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막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까지는 가게 될 것 같은데 무죄를 판시한 이유가 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길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죠. 아이들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걸 정확하게 좀 헤아려 봐야 되는 게 또 법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대 장면이 담긴 패스의 회로 TV, CCTV 없었고 게 없었고. 또 이제 신체적 상처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심증이 다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 이 아이들도 몇 번이나 진술을 했겠어요. 학대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짚힌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봤을 때도. 그런데 애들 중에 멍키 스패너, 아마 제 생각엔 멍키 스패너란 단어를 어른도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이들이 쓰진 않았을 거고 스패너란 단어도 못 썼을 것 같아요. 뭐 조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 누가 손가락 조였니 했을 때는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말고 다른 선생님을 지목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선 이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교사인지 아니면 다른 교사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건 유죄 판결을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항소심도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재판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이 아이들인데 아동 학대 좀 말도 안 되죠. 아동을 왜 학대합니까? 정말 근절돼야 되는 것인데 최선의 예방을 위한 우리의 방법 내진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과학적인 증빙이 없으면은 기소 공소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2016년도 일이다 보니까 유치원에 CCTV가 완전 의무화되고 이러기 전이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은 CCTV를 부모가 달라고 하면 바로 또 넘겨줘야 되고 그 증빙이 명백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게 아이들에게 또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거쳐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건너야 될 길이 많은 것 같고 아동의 또 진술의 신빙력과 관련해서도 좀 법원이나 또 법조계에서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정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줘야 하는 존재잖아요. 이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